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훈훈한 소식들이라도 많이 들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날씨만큼 차갑습니다. 훈훈한 소식은커녕 속 터지는 소식만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십상시와 땅콩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박쌤은 춥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열이 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추운 날씨에 국민들 생각해서 나름 지도층 인사들이 열불 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시는 지도층 인사들인 것 같아요. 예, 뭐 히트텍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정한 상표 우리는 말해도 됩니다. 히투텍이라 그랬어요. 그 유니꼴로에 무슨 안쪽에 털 달린 바지가 새로 나왔다던데 그거 입고 싶어요. 털이 안에 달렸어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그냥 바지인데 안쪽에 뭐 털이 달린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던데 기모 바지 뭐 이런 거. 네. 기모하고 털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또 뜨끈뜨끈한 바지가 새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입고 싶습니다. 자, 이 까도 나오는 조양파 씨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뒷얘기들,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이 땅콩 얘기만 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빵빵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강연하던 분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말고 좀 더 높은 클래스를 타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런 맥락에서 이왕이면은 땅콩을 그릇에 담아주는 클래스에도 타고 싶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얼마 전에 저희 슈바이처 상 시상식을 했는데요. 네. 거기 정재승 교수, 카이스트의 과학 콘서트로 유명한 그분이 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들을 얘기하면서 왜 유명한 실험이지만 쥐를 가둬놓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통하고 저쪽 버튼을 누르면 먹을 게 나오고 하는 그런 실험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 땅콩이 나오는 겁니다. 봉지째로는 안 나오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막 청중이 빵 터지는 거죠. 그 얘기만 하면. 네. 땅콩 개그 한마디씩이라고 대본에 적혀 있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변은 없나요? 땅콩 개그? 저는 없어요. 네. 예. 마카다미아는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상하게 생긴 땅콩. 그러면 먹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죠?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죠, 그냥. 술집에서. 견과류? 네, 견과류인데 울퉁불퉁하게 생긴 땅콩. 그게 마카다미아. 그래요? 네. 먹어봤겠네요, 그러면. 네. 전 잘 안 맞아서 이게 서민 체질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냥 땅콩은 괜찮은데 마카다미아 먹으면 속이 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지째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박쌤이랑 저랑 그때 LA 공항에서 만나서 우연히 만났을 때. 네. 저보고 왜 비즈니스 안 타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차피 비즈니스나 이코노미나 땅콩은 자기가 알아서 까야 되니까. 그래요? 똑같잖아요. 예. 비즈니스를 타봤어야 알죠. 비즈니스부터 까주나? 네. 모르겠네. 아니, 김변이 나랑 같은 줄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아니야? 했더니 자기도 이코노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코노미 또 감지덕지하면서 직항만 탈 수 있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죠. 하죠. 그 앞에 모니터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히포크라테스 2014년 12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2명의 미녀와 같이 합니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김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미녀는 어디 있나요?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 안 되죠. 왜요? 이런 것도 일종의 성희롱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아요, 혹시?
뭐 그냥 괜찮아요? 뭐 불필요한 얘기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방송 진행에도 상관도 없고. 네,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지난번에도 희구라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의사 지원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조례를 개정해서 비의사 공무원을 원장에 임용한 청양군 보건의료원. 새로운 뉴스가 나온 모양인데요. 네, 결국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에는 그 의료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간호사 출신 공무원이 최종 당선됐고 지금 취임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원장 공모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의사 중에 한 명이 이 보건의료원장 임용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재계약에 실패했고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원장도 떨어지고 재계약도 또 안 됐으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나 보네요.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좀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가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온 건 1년 전인 2013년 12월 1일인데요. 이때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년밖에 안 있었군요. 네네. 네. 그 전까지는 청양군 인근에 있는 홍성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군내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청양군이 산부인과 의사를 찾고 있었고 그 청양군 보건의료원 전임 원장, 그러니까 현재 취임한 원장 말고 그 전임 원장이 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의료원에 와서 좀 근무를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사가 고민을 하다가 의원을 접고 자기 의원에 있던 그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걸 다 싸가지고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3년 12월 1일부터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게 전임 원장이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게 복지부에서 하는 분만 의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응모가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건비를 그렇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초빙한 거군요. 네네. 그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연간 2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청양군은 솔직히 말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곳이거든요. 분만 의료 취약지라고 해서 정부가 선정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46개 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청양군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도 아니었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이 전임 원장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준비를 해왔고 또 보건복지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양군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우리가 꼭 이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했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응급의료기금,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 센터로 지정돼 있는데 센터로 지정되면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금을 정부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게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걸로 월급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소속도 응급의료센터 소속이었던 거죠. 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편법이네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또 지적이 나왔겠네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3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 소속인데 산부인과 외래 진료에서 너무 진료를 많이 본다, 이 의사가. 그렇죠.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라고, 돈을 준 건데, 그렇죠. 그 돈을 받은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주로 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복지부 쪽에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찾는 산부인과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료를 그렇게 한 거였다. 뭐 이런 사정을 설명해서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지적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응급의료 기금으로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산부인과 의사는 보건의료원장이라도 그러면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여기가
그 공보위 배치를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산부인과 전문의로 공보위 배치를 받았대요. 1년차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필. 그렇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2명이 되니까. 3년 동안은 산부인과 그렇죠. 전문의 공중보건 의사가 일하게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도 자기 뭐 자구책 마련해서 원장 공모를 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재계약에도 실패한 게 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산부인과 전문의랑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원래 계약을 1년만 했나 봐요. 네, 1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그 흔히 하는 말로 팽 당한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소송 제기의 내용이 재계약을 왜 안 했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테고 아마. 네. 왜 의사 지원자가 있는데 비의사를 뽑았느냐라는 내용의 소송이 되겠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임명했다. 이런 게 이제 우효소송인 자, 근데 겁니다. 김변 이 의사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응모한 사람들 중에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상위법에서 의사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제기했으니까 제가 뭐 지금 판사도 아닌데 뭐 네. 당부를 갖다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조금 그냥 쉽게 놓고 보면은 청양군에서도 이런 걸 예측을 잘 못했던 책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분을 자기 생업을 네.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희생을 해서 온 사람인데 예측도 잘못하고 또 다음에 또 재임명도 안 시켜주고 또 공보위가 왔다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누가 자기가 솔선수범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보면은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소송에 드는 비용은 그 충남도 의사회, 그러니까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한테 1인당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모두 네. 지원해주기로 네. 했습니다. 아유, 훈훈하네요. 예. 자, 이게 이제 젊은 갓 전문의를 딴 의사이거나 아니면은 봉직하고 있던 취직해서 일하던 의사라면은 뭐 조금 그래도 피해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개원하고 있던 네, 연세도 조금 된 네, 오라고 해놓고 네. 네. 그래서 있던 개원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걸 새로 병원을 열거나 아니면 있는 병원을 닫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거를 병원문을 닫고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쫓겨났다. 굉장히 열받고 황당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봐도 이분은 낙동강 오리알 된 셈인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30년간 근무하셨던 간호사님이 원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네.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다들 이제 다 저마다의 사정은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솔선수범했던 부분을 좀 더 인정하고 또 원래 상위법 자체가 의사가 의료원장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어요.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하셨던 간호사 출신의 공무원, 뭐 현장의 사정이라든지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테고, 뭐 그분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원 원장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건 그 법의 또 취지는 있잖아요. 네, 의사가 없었을 경우만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뭐 이제 소송을 제기를 막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뭐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이 산부인과 의사는 딴 데 직장을 일단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알아본다고 합니다. 네. 후속 소식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의료 업무를 맡는 직원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아예 없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발의만 됐으니까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었죠. 이런 법안은 왜 필요한? 이게 이런 좀 일단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원은 비정규직을 뽑지 마라 무조건 모든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만 뽑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런 법안은 왜 필요한 거죠? 누가 냈어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요. 이 개정안은 선원 업무와 철도 사업 그리고 항공운수 사업 등은 물론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업무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료기사, 응급의료 종사자가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와, 징역형까지 처벌 규정이 있는 법안이에요. 네. 김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취지는 뭐예요? 이 철도, 항공, 의료인은 비정규직을 뽑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 기반이 되는 사업을 뭐라 그러죠? 기간 산업? 네, 기간 산업 같은 게 항공이나 뭐 이런 네. 쪽인데 이런 쪽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만 그럼 왜 하필 근데 그게 의료도 그거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철도하고 항공 운수하고 의료는 이러면 안 되고 또 뭐 있죠? 기간 뭐 전기 뭐 공무원 국가기관도 비정규직 뽑잖아요. 국회에도 있을 걸 아마? 비정규직은?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왜 이 발의를 했는지 이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발의의 뭐 변 이런 거 없습니까? 의원실에서 나온? 입법 취지가 다 있을 거고. 네, 입법 취지가 상상이 잘 안 가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면 대충 선원, 철도 사업, 항공 운수 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네. 거기다가 기간제로 해서 짧게 근무하는 사람을 두게 되면은 그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국민의 이게 대부분 보면 교통, 안전 이런데 이제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본 거겠죠. 저는 글쎄요. 의료계 반응은 어때요? 되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여 명가량의 간호조무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입니다. 의협은 의료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의료기관의 인건비 상승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초월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의료비용으로 이전돼 국민 총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당장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겠지만 다른 식으로든 뭔가 또 메꾸려고 할 테고 병원들에서는 이 입법 발의 취지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요. 미리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취지가 뭐예요? 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박 운항 업무, 항공기 이런 쪽에서도 다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안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네. 아까 김변이 예상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맥락이라면 글쎄요. 군인은 왜 단기 사병으로 다 핵심 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러면 지금 1년 그걸 갖다가 3년 4년씩 하자는 얘기신가요? 그게 아니라 장기 복무 군인 직업 군인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맨날 미적미적하면서 잘 안 하면서 글쎄요. 아무래도 정규직 직장이 좋기는 하죠. 네. 비정규직보다는. 그럼요. 당연히 지금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실과 얼마나 아무런 다른 이야기 없이 특정한 업종은 니네 민간 기업들도 비정규직 무조건 쓰지 마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그 민간
입장들에서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그쵸. 거예요? 굉장히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단기 계약이라든지 뭐 임시 아르바이트 뭐 등등 해가지고 정식 계약을 안 하고 하는 것, 그 고용 형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딱 또 의료계만 딱 껴놓으니까 또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에 대해서만 너무 좀 핍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또 입법이라 네. 조금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운수 사업이나 이 선박 업체에서는 반대 안 해요? 당연히 다 그쪽에서도 반대하겠죠. 말도 안 네. 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고 입법 발의 아닙니다. 뭐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 한 분이 발의한 거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럴 듭니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최근에 우리 의협 내부 얘기는 좀 한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제대로 뉴스다운 뉴스가 없었던 건가요? 뉴스를 선정할 때 좀 뉴스다운 뉴스가 없었기도 했지만 일부러 조금 제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겨워하시죠, 청취자분. 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돼서 의협에 대해서 가뜩이나 이미지가 안 좋고 회원들이 좀 무관심한데 거기에다가 더 가중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오늘은 왜 어떤 뉴스를 갖고 왔어요, 그럼? 네, 뭐 저도 지겹기도 하지만 이번에 가져온 뉴스는 아무래도 그 의협이 그동안 내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뭐 내부 개혁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됐던 대의원 선출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된 정관 개정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의협 산하에 의료계 대통합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혁신위가 발표한 정관 개정안을 보면 대의원 선출은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협의회 등 협의회는 예외 조항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피선거권은 5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지고요. 교체 대의원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 교체 대의원이라는 게 정대원이 있으면 정대원이 만약에 무슨 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면 대신 참석하는 그런 교체 대의원 이 제도는 그럼 폐지하게 했고요. 또 시도 의사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지만 그 대의원 연임 제한은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미납하거나 무단으로 연속 2회 대의원 총회에 불참하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요. 선거권은 최근에 3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한테만 주어졌는데 그걸 2년 납부자 기준으로 완화했고요. 그렇게 완화하면 선거권자가 3만 8천 명에서 6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선거권 확대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게 혁신위 설명이고요.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노한규 전 회장이 요구했던 사안인데 사원총회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었잖아요. 그걸 또 혁신위에서 논의했었는데 이 사원총회는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회원 투표만 수용하되 중요 긴급 정책으로 안건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대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250명을 유지하고 고정 대의원 수만 112명에서 79명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감소한 고정 대의원이 33명인데 이 중 절반가량인 15명이 의학회 몫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의학회에 배정된 대의원은 50명이었는데 35명으로 줄게 된 거죠. 자, 뭐 한참 동안 들었는데 이게 무슨 큰 변화가 온다는 건지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의학회 대의원 숫자를 상당히 줄였다. 의학회하고 요즘 의협하고 사이가 나쁜 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년 회비를 내야 선거권이 있었는데 그걸 2년으로 완화했다. 이걸 들으면서는 점점 회비들을 참 안 내서 선거권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교체 대의원 제도 폐지, 그 다음에 불신임 제도 준용해서 뭐 어떻게 하고 대의원 자격 박탈 등등등등 이런 내용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뭐 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 일에 관심 많은 분들 많잖아요. 이제 혁신위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또 시도의사회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박쌤이 보인 거랑 반응은 똑같습니다. 시큰둥. 네. 아니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기존 틀을 바꾸겠다는 거냐, 이게 무슨 개혁이냐,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대의원 직선제와 시도의사 회장 그 대의원 겸직 금지, 뭐 고정 대의원 축소 등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나쁘끄럽지 않냐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으로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고정 대의원 수만 좀 줄였지만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로 뽑는, 직선으로 뽑는 대의원 숫자를 늘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역별로 또 직역별로 좀 분배를 했는데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의사들이 많아서인지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의원 수는. 근데 뭐 틀을 이렇게 다 흔들기에는 그 대의원 수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로 또 지역별로 자기네 거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혁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지역 대표들이어서 혁신이 구성 자체부터 이렇게 뭐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변영우 의장마저 예외 없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변영우 의장이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분이 지금 혁신위원회 무슨 위원장입니다. 한 분인가요? 위원장이? 그 추무진 의협 회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공동위원장 중에 한 분이 혁신위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비판을 했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정해줄 수 있어서 자기는 이제 혁신이 논의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회장 모두. 그래서 예. 나중에 최종 결과를 보니까 좀,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만 듣고 싶어서 막 끄실지 모른다는 생각. 이 채널 고정이 아니라 이 플레이 버튼을 뭐라 그러죠? 이게 스톱 버튼을 누르실까봐 걱정되는데 빨리 넘어가죠, 이거 그냥. 네. 김변 뭐 할 말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 의학회하고의 그 관계 갈등 그거만 조금 짚고 마무리하죠. 네, 두 분 표정에서 지겨워라는 게 네. 읽혀집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네, 이게 그 의협에서 계속 대한의학회 보고 의협 산하단체 있지 말고 독립해라라는 요구를 그 대의원의 변영우 의장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의협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약간은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의학회 독립을 요구하는 데는 그 201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의 자격시험 부정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건으로 인해서 복지부로부터 의협이 페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전문의 자격시험이 의협한테 그 의뢰를 하면 의협이 다시 의학회한테 주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고 아예 복지부가 처음부터 의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학회로 그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를 넘기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그게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할 때 이게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러면서 반발했었는데 의학회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의협 내부에서 많이 컸고요. 또 의학회가 현재 사단법인이잖아요. 네. 정관을 의협과 의학회가 따로 쓰고 있어서 재단법인 아닌가요? 사단법인 모르겠어요. 의학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의협이 사단법인이고. 네. 의협에서 돈을 내 가지고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의학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관을 따로 쓰고 있으니까 의협이 뭐라고 의학회가 뭘 한다고 해도 뭐라고 제재를 하거나 뭐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산하기관이라는 말도 좀 웃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래저래 머리 아프니까 나가라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이게 오래된 갈등이고 이게 딱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요. 2011년에 있었던 전문의 자격시험 부정 사건 이거의 책임을 의협에 물어서 의협으로 갔다가 의학회로 가던 거를 의학회로 바로 줬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때 전문의 부정 사건의 책임도 의학회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학회가 하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차라리 의협한테
위임한 업무를 의학회한테까지 다시 웃깁니다만 재하청을 주는 절차를 없애고 의협이 직접 해라 이랬으면은 논리적으로 차라리 말이 되는데 의학회 쪽에서 맡아서 하던 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의협한테 페널티를 주면서 의학회 쪽으로 바로 줬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전문의 자격 시험을 사실은 의사협회가 하기는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의학회가 그렇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법상 인정된 단체는 그 복지부의 그 단체는 의사협회인 거죠. 네. 의사협회는 법률상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줄 수가 있는데 의학회는 그냥 그 물론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았겠지만은 그 법상 설립이 강제되어 있는 법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페널티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을 거예요. 구체적인. 근데 이제 법이나 령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의학회를 그 가능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든 거죠. 법리상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광고가 특별히 재밌진 않았네요. 네. 자, 레드마켓이네. 네.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당직 수당을 받아가는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르고 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적발됐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내용이 다른 거네요. 그죠? 근무하지 않고 당직 수당 받은 거하고 리베이트 공보위하고 예. 그러니까 같은 공보위가 둘 다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요. 네, 여러 차례 건을 적발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를 한 건데요. 네, 많아요 사례가? 사례가 꽤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보위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들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보위 배치기관들은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진료 성과급이나 격려 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당직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진료 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 수당을 현금화해 격려금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A보건소의 경우 공보위 15명이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후 이를 직접 결제해 출장비 20만 원을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거나 기지급된 명절 휴가비를 추가 지급했고요.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 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적게는 213만 원에서 많게는 3,684만 원이었고요. 연간급여는 3,821만 원에서 8,387만 원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급여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공보위 7명은 야간이나 휴일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고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치 및 보철 등의 치료를 하고 받은 97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린 공보위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드려도 계속하네요. 대공협 고문 변호사. 요새 좀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 코멘트는 좀 이따가 하죠. 요 리베이트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 사례도 공개했는데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 대가로 각각 3천만 원과 4,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보위 2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5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공보위 1명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보위 배치기관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공보위를 명시토록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없는 급여 항목 폐지 등 예산의 목적에 사용을 금지토록 했고요.
매년 1회 이상 공보위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 장치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야, 이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네. 자, 우리가 지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숨어 있긴 한데요. 일단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라기보다는 병원, 민간 병원에 배치된 공보위들한테서 벌어진 사례가 더 많지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당직 수당 뭐 이렇게 과도하게 지급했다. 요 부분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전문의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민간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급이, 나라에서 정해준 봉급이 있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되는데, 자, 원장 입장에서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게으르죠. 일을 많이 할 만한 특별한 동인이 없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좋게 말해서 교과서적인 진료,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죠. 거기 있는 분들은 하여튼 공무원처럼 9시부터 뭐 5시까지 일하고 요렇게만 일하면 되는데, 그리고 월급도 조금 받으면 되고. 근데 원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한테 자, 환자를 더 봐라. 그리고 검사도 더 많이 해라. 수술도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 중에 일부는 떼서 다시 수당으로 줄게. 라는 식의 이제 제안을 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하는 거고, 공중보건의사 입장에서는 뭐 이왕이면은 뭐 어차피 근무하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매출을 올린 다음에 인센티브도 받으면 뭐 나쁘지 않고, 요런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정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과잉 진료 문제 이런 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뭐 비급여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또 그 같은 공보인데 어떤 친구들은 보건지서 있고 어떤 그러니까요. 친구는 민간병원에 파견돼가지고 돈 어차피 많이 벌고. 뺑뺑인데.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같이 배고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누가 잘 되고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괜히 욕심이 더 나는 거죠. 네. 다른 예.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하는 공보위한테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렇죠. 자꾸 벌어지면.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가장 많은 경우에는 8,300만 원까지 연봉을 받았으면 뭐 이거 그냥 뭐 일반 웬만한 의사들이랑 똑같죠. 네, 웬만한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고, 예. 뭐 그냥 공보위 아닌 의사들 중에도 뭐 이 정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받으니까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위들도 뭐 나도 좀 저 친구들처럼 뭐 차도 좀 바꾸고 뭐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 가서 어디 불법으로 당직을 그렇죠. 서거나 네. 아니면 리베이트를 좀 받거나 이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아까 이 무슨 허위 처방전, 이거는 정말 죄질이 나쁘죠. 허위로 50명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뭐 글쎄요, 일반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이 일을 했다고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 군대 대신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는 정말 간도 크다, 네. 간이 크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무모한 짓인 것 같습니다. 개념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거는 이 공보위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적용이 되면요, 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2배에서 5배까지 추징을 당해요. 지금 네. 5배 추징 당하면은 이분은 7억 5천 바로 그냥 이제 파산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건 실형도 나올 테고요. 실형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면허도 물론 당연히 문제가 취소될 수 되겠죠. 있고, 예. 그 다음에 병역법상으로 병역 의무를 다 못 마친 게 되잖아요. 공보위 기간을 다 못 끝내면. 그러면 다시 뭐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네, 법 개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죠. 네. 예. 무지막지하게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네. 야, 정말 뭐 좋게 말해서 용감하네요. 네. 지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이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뭐 어떤 자리들이 잘 없어서 그랬는지
김변이 올해 교육을 안 가서 교육을 그런 거예요, 별로 지금? 많이 안 갔어요. 네. 불러줘야 가는데, 가야겠는데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회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장님이? 공보위 회장님.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은 또 의과 분야에서 또 이게 치과 쪽도 있고 한의 쪽도 있는데 보철 치료하고 받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이것도 참 나빠요. 이 소명 의식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공보위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철 치료를 하고 그 보건지소의 재정으로 넣으면 그거는 괜찮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보건소 재정으로 쓰지 않고 그 나라가 만들어 놓은 공간,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장부를 따로 저기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이거는 저기 원무과에 내지 말고 저한테 그냥 바로 현금으로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받아 챙겼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나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적발을 했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죠. 네,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처벌 받겠네요. 무조건 받죠. 이거는 무조건 처벌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당을 이 규정보다 좀 많이 줬다. 요거는 뭐 처벌을 받아도 뭐 약간 약한 처벌 내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당을 병원장이 그래도 뭐 좀 기특해서 좀 더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정상 참작 뭐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보건소 단위로 어떤 좀 부적절하게 출장비나 휴가비가 많이 추가 지급된 부분은 아마 환수가 될 겁니다. 네. 다시 토해내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거는 이제 저거죠. 원래 출장비로 월 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출장비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출장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많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안 가도 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냥 간 걸로 처리하고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그 질의가 오는 공보위들 보면요, 뭐 어디 세 명이서 일해야 될 걸 2명이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땐 다수라고 봅니다. 그럼요. 건전하게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힘들게 지내시는 동료 공보위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운 좋게 이러한 어떤 떡고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가신 분들이 이렇게 수당, 리베이트 이런 걸 받는 거는 정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공보위들의 욕을 먹이는 거죠. 욕을 먹이고 사기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뉴스를 사실 뭐 저도 공중보건의사 해봤고 이쪽 메커니즘을 이해하니까 뭐 어떤 부분은 이해가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건 뭐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건전하게 일하고 정말 수당이 필요한 고생하는 공보위들이 그 진장금이나 수당 이런 게 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요새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땅콩 사건만 봐도. 그러니까요. 더한 겁니다, 사실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른 응급실이나 다른 의료원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위들은 어쨌든 병원 측에서 뭐 일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건데 그런 의료원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좋은 질문. 그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청구가 들어가잖아요. 보험 청구 들어간 거 다 환수됩니다. 자, 일단 무자격자를 고용한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지방병원의 응급실을 밤에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를 이렇게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공보위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죄가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중보건의사 이름으로 청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환자를 진료했다라고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허위 청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공중보건의사가 가서 거기 응급실을 불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그 응급실이 빈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그만큼 응급실
뭐 특히 이제 지역에는 예, 의료인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거죠. 예, 공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의료인들을 더 배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이 아직도 많다,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사협회 얘기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밤에 이렇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어떤 매출이 안 나오고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의사가 부족한지 남는지 그리고 현재 부족하느냐 또 남느냐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 추세로 가면은 남을 거냐 모자랄 거냐 이 논쟁은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논쟁이죠. 저희는 그냥 저희 변호사들은 아예 정권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정권 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는 것도 변호사도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아지면 국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렇죠. 의사가 변호사가 불필요한 소송들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의사도 적정 수준보다 많아지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쁜 점도 있거든요. 뭐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네. 이제 변호사나 의사나 좀 숫자를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그 내부에서 하면 일단 사람들이 다 니네끼리 이미 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밥그릇 지키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시지만 뭐 그리고 그런 측면이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딱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변호사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다음 말로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변호사는 좀 줄이면 안 돼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새. 지금 로스쿨제하고 사법시험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변협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 원래 한 1, 2년 후에는 사법시험이 없어지거든요. 네. 서민들이 변호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진다. 그 로스쿨에 그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상당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또 존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면 로스쿨 정원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로스쿨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기득권도 또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스쿨에 교수로 가셨던 분들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참 힘듭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원래 로스쿨만 놓고 보면은 지역에 많이 이제 뭐 제주 뭐 전라도 남북 뭐 이렇게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지역의 어떤 그 법률 수요를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로스쿨이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돼서 있는데 거기 출신 변호사들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의사랑 똑같네요. 네,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죠. 제가 우리 내부에서 회의할 때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뭐 정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만 그 특정 지역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15년 뭐 혹은 뭐 20년 간 근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 지역에서만 면허를 유효하게 해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면허가 없는 거죠. 그 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죠. 예, 미국 변호사 면허는 주별로 주잖아요. 주별로 주죠. 그러니까 해당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에서만 의사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뽑을 때 뭐 뽑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뭐 아무도 들어주진 않습니다만은 일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장기 군의관 지원자가 적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예 처음에 뽑을 때 이렇게 의과대학 이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정원 중에서 몇 명은 군대에서 뭐 10년, 20년 일해야 하는 조건으로 또 선발을 하면 그래도 지원할 사람 있을걸요? 아니 저희 하고 있는 군 법무관 제도가 그렇죠. 장기 10년을 예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군 법무관 시험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10년 이상 근무하는 거 전제로 해서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면 변호사 자격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지역 공중보건의사 문제, 지역의 의료 공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할까요? 오늘은? 그렇죠. 네. 예. 한 건 뭐 한두 개 더 있네요.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음주 수술 관련 논란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이 전공의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을 것 같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담당 보건소인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해당 전공의의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전공의에게 확인서를 받은 지난 17일 오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했는데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한 근거로 의료법 시행령 32조 위반을 들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의료법 66조에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복지부가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고요.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 면허정지 1개월을 의뢰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처분만 의뢰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복지부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처분 기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사의 음주 수술은 비도덕적 의료 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아직 1개월 처분은 단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 길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술 마신 상태에서 이 아이였죠. 아이 얼굴 꼬맨 거, 그 사건. 네. 자, 1개월 면허정지. 이 문제 전공의는 파면됐던가요? 네, 파면. 네. 그러면 이제 현재는 그냥 집에 있을 텐데 1개월 면허정지 처분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는 않겠네요. 1개월이면 만약에. 근데 1개월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면허정지가 3회 누적되면 네. 2년간 면허를 취득을 못하는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2년간 못하니까 24개월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더 하면은 이제 면허정지를 그렇게 쉽게 받기 아닙니다. 면허정지 네. 가령 뭐 처방전을 잘못 작성했다든지 진단서를 잘못했다든지 네. 뭐 등등 해서 면허정지 사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리베이트 한 번만 받은 이 사람이 리베이트 안 받았겠어요? 만약에 모르지 그거야. 앞으로 1년 차인데. 네. 혹시 그러면 또 한 번 걸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 면허정지 1개월 받았다가 10년 후에 네. 한 번 더 받고 그렇죠. 또 10년 후에 한 번 더 받아도 이 성형외과시니까 또 나중에 뭐 3번 되면은 이렇게 환자 유인했다고 한 번 더 걸리고 그러면은 이제 투아웃이죠. 투아웃. 그래서 그 이번에 1940명이 복지부한테 그 경고 리베이트 수수로 경고 처분 받는다는 처분 사전 통지서 받았는데 그게 그거를 누적이 되니 안 되니 했던 게 그거군요. 하고 의료계에서 엄청 논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경고가 나오면 다음엔 경고 못 받고 바로 면허정지가 나오잖아요. 현행 그 법에 따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펜스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복지부는 누적이 안 된다고는 입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1차, 2차 해가지고 1차는 뭐 300만 원 미만이면은 경고. 근데 2차 때는 300만 원 미만이라도 면허정지 몇 개월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우리 지금 정확한 그 내막이 파악이 됐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지금 우리 짐작이 되잖아요. 1년 차가 계속 당직을 서는 와중에 실제로는 좀 뭐라 그래요? 당직표상으로는 당직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날은 좀 쉬는 날이어서 병원 밖에 나가서 술을 한잔 했는데 뭐 갑자기. 환자가 와가지고는 갑자기 뭐 어떻게 이렇게 윗년차들 눈치 보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100% 확인된 거는 아닌가요? 이건 아마 이제 그 처분 나올 때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복지부에. 예,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이면 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참작할 사유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음주 상태에서 환자 진료한 거에 대해서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1년 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약간 그냥 좀 걱정이라 그럴까요?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파면이 됐고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어디 가선가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될 텐데 처음부터 이 지금 이 힘들죠. 왜냐하면 네. 언제 또 면허 정지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레지던트 과정에 3년 또는 뭐 2년, 3년을 온전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게 면허 정지가 터져버리면은 그런 것도 아예 의미가 어렵고. 없기 때문에 네. 처분을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빨리 받아버리고 받고 그리고 뭐 만약에 군대 가야 되는 경우라면은 빨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군대 가도 문제죠. 군대 가도 문제네. 네. 면허 정지가 나오면 왜냐하면 공보위나 군의관은 면허가 있는 거 유효한 걸 전제로 있으니까 네.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공의 지원할 때도 거기 이력서에 이제 안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길병원에서 전공의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뭐 하면은 이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또 숨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또 함부로 뭐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전공이 1년차 치고는 나이가 좀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의전원 그래요? 출신에 그러면 군대 문제는 적어도 해결이 해결됐겠네. 된. 네, 32, 셋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전원 출신이면 뭐 군대는 그러면 군대는 갔다 오신 분이겠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안타깝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술을 먹고 그냥 막 하셨다면은 그건 정말 안 좋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 그래요. 근데 뭐 이것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이 의사의 음주 수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었던 사건인데 만약에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게 또 기사가 나면 또 국민들은 그렇죠. 그렇게 나쁜 사람을 1개월에게 면허정지 그럼 1개월 후에는 다시 또 어디 가서 또 술 먹고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응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행정처분하지 말고 의료 윤리를 좀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도 내부에 있긴 한데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아니 뭐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도 맞고, 네, 뭐 그렇죠.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됐네요. 하여튼 지금 막 이제 의사 초년병인데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그래요. 예, 뭐 의료인 술 먹은 게 일단 잘못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인은 여러 가지 절제가 좀 필요한 직업군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요. 예, 네. 돈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고 네. 또 다음날 수술이 있을 경우엔 술도 자제해야 되고 이성관계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죠? 이성관계는 왜? 성의 잘못도 하시면 10년간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관계 성범죄 이런 것도 조심해야 그렇죠. 성범죄. 네. 근데 성범죄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냥 이성관계라고 하면 이성관계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왠지 막 바람둥이도 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람둥이도 되면 안 되죠. 바람둥이가 되면은 안 되겠죠. 바람둥이는 누구라도 되면 안 됩니다. 네. 왜 바람을 피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의사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나쁜 거죠. 그렇죠. 예. 네. 바람둥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위험한 발언.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1개월 처분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기간을 뭐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어요, 뉴스가. 예. 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8,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할 때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한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70.9%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응답이 67.4%였고 또 감정 노동과 맞물려서 업무로 인한 소진, 탈진도 심각해서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업무가 힘들다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39.4%에 달했고 좌절감과 지겨움을 준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병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감정노동 맞죠. 사람 대하는 직종은 다 감정노동 이 부분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만나는 고객이 가장 뭔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예민해져 있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그분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니까 감정노동의 강도가 좀 센 편이죠. 항공사 승무원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최소한 뭐 땅콩을 왜 봉지째 주냐 이런 환자는 없기는 한데 비슷하거나 더 세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하여튼 각자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는 보통 말하지만은 이 항공사 승무원하고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감정노동의 강도는 뭐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대상자가 좀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군이기 때문에요. 더 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변호사도 감정노동자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의뢰인 자체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발언. 그렇죠. 오늘 위험한 발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변의 의뢰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뢰인이 경찰한테 듣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혼을 당한다든지 이혼을 시켜야겠다는. 자, 제가 대신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굉장히 뭔가 힘든 상황에서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죠. 예, 예. 온전치 않은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용어 아닌가요? 예. 예. 정상적이진 않죠. 예. 네. 김변은 요새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이렇게 왜요? 클라이언트들을 클라이언트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언을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전문성 때문에 오시지 무슨 뭐 친절하게 해준다고 인간성 보고 오진 않아요. 자신감. 예. 본인이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셀프 디스하게 오래 겪어보면요. 예. 겉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감정 노동,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좀 크다라는 거를 병원 경영자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경영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정 노동은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심할 수도 그럼요. 있나요? 다 계층 그 병원장 입장에서는 네. 또 여러 그 휘하에 있는 임직원들 관리할 때 네. 다 살펴야 되잖아요. 요새는 함부로 못 하죠. 그렇기도 그죠? 하죠. 예. 함부로 했다가는 땅콩 얘기 또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도 네. 병원장이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떤 느끼는 감정 노동의 세기는 일반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느끼는 것보다 더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리고 그렇다고 쳐야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대본상으로 그렇다고 칩시다. 네. 네. 지금 병원장들이 하여튼 이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내부 고객을 제공될 수 만족시켜야 있다는 된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에서 우리가 네.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수연,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지금 방금 들으신 광고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대한 광고였네요. 자, 광고만으로는 환자를 무시한다. 두 번째래. 자, 광고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에서 김하나 씨가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하나입니다. 예, 오랜만인데요. 오늘 소개해줄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신간인데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대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뉴스 브리핑 마지막에 병원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김하나 씨, 이 책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11월 10일 출간된 핫한 의료 경영서입니다. 베릴 컴퍼니스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폴 슈피겔만과 텍사스 헬스 장로병원의 병원장이었던 브릿 베렛이 쓴 책입니다. 잠깐만요. 그 베릴 컴퍼니즈가 뭐 하는 곳이에요? 컴퍼니즈? 예, 베릴. 네. 베렸나? 네.
베린 회사야? 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베릴 컴퍼니스는 의료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 향상에 전념하는 베릴 헬스와 회원제 조직으로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베릴 인스티튜트 등을 거느린 회사입니다. 2010년에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되었고요. 같은 해 폴은 언스테인영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브릿 베렛이 몸담았던 텍사스 헬스 장로병원 역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및 미국 간호사 인증센터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 베릴 컴퍼니즈라는 회사는 보니까 그 일종의 그 TM 회사예요. 전화로 회원 관리를 많이 하는 뭐 이런 민원센터 비슷한 콜센터 같은 거를 좀 크게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주로 환자들인 거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종이라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책을 보니까 하여튼 그런 회사였고요. 그리고 환자 경험 관련된 연구를 하는 베릴 인스티튜트라는 게 이제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환자 경험 전문가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환자는 두 번째다. 네. 이런 제목이죠? 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USA 투데이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라는 책입니다. 원서 제목은 Patients Come Second입니다. 아, 원래 원서의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라는 뜻이군요. 네. 세컨드 플레이스가 생략된 거네요. 그래요? 뭐, 영어는 하여튼. 예. 네. 근데 환자는 두 번째로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예. 영어 잘한다. Today's English well becoming이네. 예. 예. 좀 회계망측한 소리라고도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자 제일주의와 비교를 해가지고, 네. 뭐,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최고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좀 약간 다른 식의 어프로치니까 한번 김하나 씨가. 뭐가 첫 번째예요? 네. 보통 남들이 다 환자가 첫 번째라고 하는데.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이 시대에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병원들이 환자 경험을 표방하는데도 불쾌한 기분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환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했습니다. 그 미국의 환자들도 병원을 나갈 땐 다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그 결과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병원들이 그동안 놓쳐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을 더 잘 보살펴주게 된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환자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일단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김 변호사님은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니, 저희도 비슷해요. 로펌에서도 네.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의뢰인들한테 퉁명스럽게 하거든요. 아, 뭘 그냥 나중에 알면 되지 뭘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나가면 그 의뢰인이 저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전화 받은 아무개 씨 걔 태도가 왜 그래요? 뭐 이런 그렇죠. 전화하는 거죠. 예. 뭐 어느 회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예. 기자들도 그 아침에 저한테 좀 혼난 날은 괜히 취재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막 왜 빨리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스트레스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송 기자가 격하게 자기도 그런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가 첫 번째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환자를 첫 번째로 만들어줄 직원들을 경영 철학의 첫 번째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환자 경험, 뭐 patient experience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 환자 경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복잡한 정의들을 내려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재밌는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배우자한테 하는 이야기. 그게 환자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네. 확 와닿습니다. 배우자 없으면요? 그럼 친구한테. 엄마, 친구, 하여튼 가족들한테
병원 갔다 온 다음에 병원에 가서 우리가 내가 이러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자체가 곧 환자 경험이라는. 야, 그걸 어떻게 또 그 인터뷰를 해서 수집을 했을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환자들이 저 집에 간 다음에 그 의사가 수술을 정말 잘하더라라거나 뭐 아니면 야 진단이 딴 데선 진단을 안 내리는데 이 병원에서는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서 감동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갔더니 줄 서라고 원무과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오래 기다렸다. 뭐 밤에 잘 때 시끄러웠다. 음식 맛없었다. 주차 불편하다. 또 뭐 불친절하다. 간호사 불렀는데 안 온다. 뭐 의사 땡땡이가 젊은 놈이 반말하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침대에 이렇게 카트에 누워가지고 수술방으로 갈 때 커브 틀 때 이렇게 벽에 꿍꿍 부딪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곧 환자의 경험이다라는 그러네. 얘기를 이제 다 아는 얘기들이네. 다 아는 얘기죠. 다 우리도 아는 많이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환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에서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건 직원들에게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를 강조하면서 저자들이 그 뉴욕 장로병원의 최고 경영자인 밥 켈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 잠시 읽어드리면 직원들의 참여의식 고취는 기내 산소 마스크 우선 착용과 비슷하다. 산소 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어린아이가 쓰는 걸 도와줘야 한다. 우리 의료진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환자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대한항공 경영진들께도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직원들을 첫 번째로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 김변이 지금 빨리 녹음하고 어디 가야 되거든요. 네. 애드립 생략. 네. 애드립 아니고 대본 읽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직원들을 첫 번째로 놓기 위해서는 이 핵심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직원 몰입도, 즉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것입니다. 책에 따르면 요즘 직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만 내린다든지 보너스 지급처럼 돈으로 꿰어 따르게 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행위가 단지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시를 따르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차 요원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무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 이게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학 분야에서 요즘 좀 뜨고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지금 직원 몰입도라는 말로 번역을 일단 했고요. 이 개념이 다른 직종보다는 병원에서 훨씬 좀 빠르게 그리고 좀 널리 좀 확산되면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직원들의 몰입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일단 재미를 좀 줘야 된다. 일하는 즐거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평생 교육에도 힘을 써야 되고 또 조직의 미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설정하고 공유하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던데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책을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얼마죠? 이 책은 얼마예요? 18,000원입니다. 정가대로 도서 정가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10% 이상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혁신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자 중 한 명인 브릿 베렛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2014년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인 KHC의 연자로 참여했었다죠. 네. 박쌤도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계속 만났는데요. 일단 아저씨가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영어 발음도 좀 좋아서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의외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분이 뭔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막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 좀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도 잘하고 되게 재밌고 인자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번에 처음 왔는데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또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의사들만 뭐 병원 종사자들만 읽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봐도 이거는 병원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 조직을 갖고 있는 경영자 또는
그 상위 계층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전 직원이 다 봐도 될 것 같지만 특히 그래도 좀 간부들, 네, 중간 관리자 이상급들이 자기 팀원들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또 그들을 더 업무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얇아요, 그 책도. 네. 그리고 이 브릿 베렛은 참고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그 환자가 발생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텍사스 건강장로병원 그 병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원장에서 물러나고 2달 있다가 그 에볼라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병원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거는 잘했다고 박수는 치지만 병원에 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환자가 떨어져서 이제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 브릿 베렛 원장님이 그 조직 문화를 많이 바꿔놔가지고 그 위기를 본인은 병원을 떠났지만 그 에볼라 위기를 잘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거 잘하면 리스크 관리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스템이 잘 네. 김변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김변도 회사의 네. 직원들 네. 다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이고, 근데 이게 뭔가 이 조직의 이 미션, 비전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좀 뭐 망가지고 네,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직원 몰입도가 좋은 회사구만. 그 오너 몰입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표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얘기나 차원 높은 얘기는 저는 안 하고요. 네. 그 의뢰인들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연락해라. 먼저. 네. 먼저 얘기하면 친절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전화 온 다음에 받으면 궁색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마음을 조금 더 먼저 써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자, 환자는 2번째다. 예, 재밌는 책인데요. 많은 분들께 강추 드립니다. 네. 반드시 사서 보세요. 네. 네. 18,000원입니다. 자, 책 읽어주는 여자. 책녀 김하나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책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여인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책 읽어주는 여인? 네. 여인. 여자는 여인의 나이인가요? 벌써. 여인하고 여자는 나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약간 일단 책 읽어주는 소녀는 아닌 건 확실한데 아줌마도 아니고 책 읽어주는 처녀? 책 읽어주는 여인? 네,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약간 좀 촉촉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우수에 찬. 네. 우습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이라고 PD가 마음이 좀 바쁜지 아니면 무슨 약속이 있는지 오늘 방송 좀 짧게 가자고 했는데 별로 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까 의협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다운됐잖아요. 네. 하여간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와 추물이 아니라 .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히구라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이나 제보도 받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팟빵에 질문이 하나 올랐던데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 못 드렸네요. 다음 주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12월 19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